일은 평생 이런 지긋지긋한 장마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해는 실종된 지 오래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지요. 저녁 준비를 하기도 이른 시간, 저는 소파에 기댄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집안에서 나는 어쩐지 모를 스산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게 이런 무료한 시간은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던 건 어쩌면 이런 적막함이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집안의 정적을 칼날처럼 가르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태수였습니다. 웬일일까? 이 시간에? 보통은 퇴근 무렵에나 전화를 하는 녀석입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배경이 시끄러운 걸 보니 병원인 듯한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겁을 먹은 목소리였지요. 왜 그러냐, 태수야. 무슨 일 있어? 엄마, 큰일 났어. 수진이가 다쳤어. 수진이라면 제 며느리를 말하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다치다니, 젊은 애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는 말인가.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 누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는 거야. 수진이가 비 오는데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졌나 봐.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허리를 심하게 다쳤대.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던데. 허리 디스크라니요? 그 젊은 나이에.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은 손목이나 무릎을 다치기 마련인데 어쩌다 허리를 그렇게 심하게 다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했기에 더 이상 묻고 따질 경황이 없었어요. 어느 병원이야? 저는 겉옷을 챙겨 입을 생각도 못하고 지갑만 허둥지둥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택시를 잡아탔지요. 차창에 부딪히는 빗줄기처럼 제 마음도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저 별일 아니기를 아들의 호들갑이기를 바라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와 다급한 발걸음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까지.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저는 아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응급병상 커튼 앞에서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은 더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태수아. 저를 발견한 아들이 울상이 되어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해? 의사 선생님 말이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왔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당분간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했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제 며느리 수진이가 하얀 시트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멀쩡한 곳이라고는 얼굴밖에 없었어요. 허리 전체에는 시퍼런 파스와 붕대가 도배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진이는 서러움이 북받친 듯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흐흑, 어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허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일단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다쳤다는데 모진 소리가 나갈 리가 있나요? 수진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제 마음도 덩달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와서 MRI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이 크게 넘어지셨네요. 보시다시피 요추 4대 5번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검은 부분이 보이시죠? 디스크가 터져서 수액이 흘러나온 상태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신경 손상이 더 심해져서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정. 그 말이 제 귀에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허리 디스크로 절대 안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침대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요.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누군가 부축해서 데려가야 합니다. 음식도 침대에서 드셔야 하고 세수나 양치도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특히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요. 모든 처치가 끝나고 병원비를 수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건네는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MRI 촬영비 42만 원, 3D CT 촬영비 28만 원, 각종 정밀검사비, 물리치료 예약비, 특수 허리보조기 구입비 45만 원. 무슨 특수치료라도 받은 건지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총 금액이 무려 98만 원이었습니다. 태수야,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단순 디스크 치료가 아니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돈이 문제야? 수진이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신 3D MRI로 찍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허리 보조기도 독일산 정형외과 전용으로 제일 비싼 걸로 했다고. 뼈가 어긋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제가 속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 소리 없이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그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장사하며 돈 계산에 이골이 난 제 감각이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설마 아픈 며느리를 앞에 두고 제가 나쁜 상상을 하는 것이라 자책하며 애써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허리를 다친 수진이가 행여나 어디 잘못될까봐 아들과 제가 양쪽에서 부축하며 거의 들다시피 옮겼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흔들림에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어. 조심해주세요. 하며 엄살을 부렸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수진이를 안방 침대에 고이 눕혔습니다. 아이고, 여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절대 움직이지 마. 허리 더 상할 수 있어. 아들은 수진이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로 와서 두 손을 덥석 잡더군요. 엄마, 미안해. 당분간만 수진이 좀 부탁할게.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알지?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야근도 많고 출장도 가야 하고. 그런데 수진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짐이 제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한 안도감 말이에요.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나 몰라라 할 정도로 매정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돌봐줄게. 너는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날부터 제 시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리모컨의 여왕처럼 저를 조종했어요. 어머니, 목 말라요. 물 좀 주세요. 물을 떠다 주면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다며 빨대를 꽂아 입에 대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빨대로 마셔야 해요. 죽을 끓여 가져가니 이번에는 먹여달라고 했지요. 어머니, 일어나서 먹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먹여주세요.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30을 넘은 며느리의 입에 숟가락으로 죽을 떠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받아먹는 수진이의 표정은 아픈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여왕처럼 도도해 보였어요. 제 기분 탓이겠지요. 어머니,
허리 좀 눌러주세요. 저기 조금만 더 아래. 아, 거기 말고 왼쪽으로. 아니, 너무 세요. 살살 해주세요. 그래, 거기에요. 어머니, 등 좀 긁어주세요. 저기 조금만 더 위. 거기 말고 오른쪽이요.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화장실 문제였어요.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혼자서는 뒤처리를 할 수 없으니 제가 그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양손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며느리 앞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굴욕감을 느끼며 며느리의 뒷수발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다 큰 여자의 대소변 뒤처리를 하는 것은 매번 곤욕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지만 그 주문의 효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와 무릎에 쌓이는 통증만큼이나 마음속 응어리도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아들 태수는 갈수록 더 뻔뻔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옆에 잠시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여보, 오늘 좀 어땠어? 우리 엄마가 잘해줬지? 하고는 자기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거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 바빴습니다. 제가 며느리 병수발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한숨이라도 할라치면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해줘. 수진이만 다 나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온천으로 여행 보내줄게. 조금만 참아. 응. 그 얄팍한 효심이 깃든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내의 고통은 산더미 같고 늙은 어미의 고생은 깃털만큼 가벼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며느리의 수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를 찾는 호출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의 아내이고 제 손주의 엄마인데요. 제 일상은 완전히 며느리 수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수진이의 방으로 밤새 안녕하셨는지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기고 틈틈이 과일을 갈아다 바쳤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시중드는 삶이 이른 평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었을 적시장 좌판에 앉아 종일 손님들 비위를 맞추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라도 벌었지요. 지금은 제 돈과 제 시간을 들여가며 몸과 마음이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날이 갈수록 더 상전이 되어갔어요. 처음 며칠은 제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톤만으로도 수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경지에 이를 지경이었지요. 낮고 길게 어머님하고 부르면 물이나 주스 같은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이었고 조금 더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부르면 TV 채널을 돌려달라거나 어깨를 주물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역시나 화장실 수발이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다 큰 여자의 대소변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매번 곤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지만 그 주문의 효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와 무릎에 쌓이는 통증만큼이나 마음속 응어리도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덥고 습했습니다.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나니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먹고 싶다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고 있었어요. 제 하나뿐인 손주 7살 민준이는 방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할머니가 힘든 것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곤 했어요. 그게 늘 기특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한창 미역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안방에서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너 이리 좀 와봐. 민준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손을 닫고 뒤따라가려는데 곧이어 수진이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멋대로 물 따르래? 이거 다 흘렸잖아. 저는 놀라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 침대 머리맡 협탁에는 물이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아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마른 것 같아서 보리차 따라주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엄마가 목마를까 봐 제 딴에는 무거운 주전자를 들어 물을 따르려다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런데 수진이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아이를 죄인 다루듯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이 축축한 것 때문에 엄마 침대가 다 젖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아들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았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저 어린 것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를 위하려다 한 실수를 가지고 말입니다. 애가 그만하거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뭐가 불만스럽냐는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버릇 나빠져요. 잘못한 건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잘못한 게 무엇이냐? 제 어미한테 물 한 잔 따라주려던 게 그리 큰 죄야? 제 말에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제 방으로 데려가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아파서 예민해서 그래. 우리 민준이 마음 할머니는 다 알아. 아주 착한 일이란 거야. 저는 아이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인성은 인성입니다. 오늘 수진이의 모습에서 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그것은 병자의 예민함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심술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깨달음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낮에 일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기를 수십 번,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달아빠진 문지방을 작은 발이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살짝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손주 민준이었어요. 민준아, 왜 안 자고?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는 제게로 달려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안겨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애 우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였어요. 할머니. 응, 우리 민준이 왜 그래? 할머니한테만 비밀인데. 아이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제 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대고 속삭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픈 거 다 거짓말이에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민준이의 속삭임만이 제 귓속에서 거대한 종처럼 윙 울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똑바로 다시 말해봐. 정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프다고 하자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다급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저께 밤에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와서 부엌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허리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막 걸어 다녔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다시 허리 아픈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제 앞에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멀쩡하게 걷다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며 아픈 척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밤에 제가 몰래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허리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민준이는 허리를 빙빙 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말과 함께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병원비, 아들의 어색한 행동, 그리고 하루아침에 상전이 되어버린 며느리의 태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이게 무슨 짓이냐? 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사기극에 어디까지 동참한 것인지 목을 잡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영순입니다. 이런 일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순간 저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저는 제 품에 안겨있는 작고 여린 존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추악한 연극으로부터, 제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으로부터 이 순수한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들의 입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 나오게 할 완벽한 증거 말입니다. 민준아, 할머니, 오늘 할머니한테 한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는 더더욱. 이건 할머니랑 우리 민준이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저의 자존심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제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자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차가운 결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다음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떴지만 제 마음속의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고 서늘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앉히고 어제 사온 북어를 두들겨 국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모든 행동은 평소와 같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 대결이에요. 저 기만적인 며느리와 어리석은 아들을 상대로 제가 얼마나 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시어머니를 연기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며느리의 행동 관찰이었어요. 제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거나 장을 보러 나간 척하면서도 몰래 집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유심히 관찰한 결과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수진아, 너 혼자 화장실 갔었어? 아, 어머니.
그게 너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픈데 꾹 참고 간 거예요. 급하게 둘러대는 수진이의 대답이 왠지 어색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복잡한 곳에 70먹은 노파가 갈 일은 평생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몇 바퀴나 돌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가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어머님? 녹음기. 아주 작고 티 안 나는 녹음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젊은 주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짐작했다는 듯 안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어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중지돼요. 저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작은 기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 안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복수를 위해 벼려낸 작은 칼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가게에 가서 감시 카메라를 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또 뭐가 필요하세요? 감시 카메라.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걸로 하나 주게. 가게 주인이 보여준 것은 평범한 디자인의 하얀색 디지털 탁상시계였습니다. 렌즈는 숫자가 표시되는 검은 액정판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카메라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계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역시 거실이었어요. 수진이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안방과 그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마침 거실 한쪽 벽에 놓인 낡은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온 자질구레한 장식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지요. 저는 그 장식품들을 몇 개 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 산 시계 카메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각도를 조절해 안방 문과 거실 전체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맞췄지요. 거실 소파 쿠션 속에는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놓인 쿠션이었어요. 저는 그 쿠션의 지퍼를 살짝 열고 안쪽 솜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는 척하며 제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거실을 비추는 화면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수진이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요? 초조한 마음에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다림이니까요. 저들이 방심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들 태수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한 날이었어요. 민준이는 일찍 잠이 들었고 집안에는 저와 수진이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진이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잠자리를 봐준 뒤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지요.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오늘도 허탕인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안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으로 수진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나와 거실을 둘러보더니 안심이 되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수진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전혀 구부리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디스크 환자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맥주를 꺼내 들고 찬장 높은 곳에 있는 과자 봉지까지 아무렇지 않게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아파서 닿지 않는다며
저에게 꺼내달라고 시키던 바로 그 찬장이었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 손에는 맥주를, 다른 한 손으로는 과자를 집어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아주 작게 줄이고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허리를 좌우로 돌리며 스트레칭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뼈가 부러진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연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추악하고 완벽한 증거를, 저들의 죄를 증명할 이 영상을 1초도 놓치지 않고 담아야 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30분가량 지났을까요? 수진이는 맥주를 다 마시고 남은 과자 봉지를 다시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자연스럽던지. 안방 문이 닫히고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습니다. 저는 녹화를 중지하고 방금 찍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천재적인 사기꾼이었고 제 아들은 그 사기극의 우둔한 조연이거나 혹은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시나리오는 제가 새로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파국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꽉 쥔 채 차갑게 빛나는 달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뜨는 해는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허락된 평온의 빛이 될 터였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심야 자유시간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기에는 제 피가 너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어리석던 과거와 제 손으로 괴물을 키워낸 제 자신과 작별하는 의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과 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박영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 나온 것뿐이다.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나온 것이다라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저에게는 저들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음성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저들의 진짜 속마음이 담긴 결정적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제사 음식을 파는 단골 가게 사장님이 몸이 아파 며칠만 가게 문을 연다는 거짓말을 지어냈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때쯤 돌아올 테니까 아침은 대충 빵으로 때우고 수진이 좀 잘 챙기거라. 아들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사 문제라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어슬렁거리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 모든 신경은 집에 있는 녹음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 작은 기계는 제 역할을 다해줄 수 있을까요? 제발 무언가 담겨 있기를, 저들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허리 때문에 불편할 텐데도 용케 쿠션에 등을 기대고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오세요. 점심은 어떻게 해요? 나도 배가 안 고프니 너 혼자 시켜 먹어라. 나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잠시 후 거실로 나가 태연하게 쿠션을 정리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꺼내왔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드라마를 보는 소리, 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제 심장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잠시 집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수진아, 나왔어. 괜찮아. 그리고 이어진 수진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프고 힘없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아, 왔어. 힘들어 죽겠네. 하루 종일 연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진짜 아픈 것 같아. 연기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 외출한 거 보니까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아. 곧 집이랑 상가명예 우리 앞으로 해주시겠지. 정말 그래야 할 텐데. 어머니 눈치가 보통이 아니시잖아. 어제도 뭔가 이상한 걸 묻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러다 다 들키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너의 그 연기 실력이면 절대 안 들켜. 우리 엄마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어. 어머니 재산 이제 곧 우리 거야. 그러면 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그래야 할 텐데. 그런데 정말 허리가 아픈 것 같아.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진짜 아파지는 것 같다고. 그러게 누가 양쪽 다 하자고 했나? 한쪽만 했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하지.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야 동정심도 더 생기고 어머니가 꼼짝 못할 거 아니야. 당신은 생각이 너무 짧아. 저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아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것을 날로 먹으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절대로 질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라는 서늘한 증거를 손에 쥔 채 저는 꼬박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당장 아들놈과 며느리의 면전에 집어던지고 목을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더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쉴 새 없이 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섣부른 공격은 상대를 쓰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반격의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것을요. 저들은 분명 언제적 녹음인데 믿을 수 있냐? 조작한 것 아니냐며 발 뺄 것이 뻔했습니다. 음성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저들의 눈과 몸이 직접 증명하는 영상과 함께 결합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저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가장 허술한 순간을 노려 일격에 끝장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세무상담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나예요. 박영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점심에 시간 좀 내주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 사장은 군말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어젯밤 찾아낸 모든 증거물들, 녹음 파일이 담긴 녹음기, 영상이 담긴 제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박 사장의 사무실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와 책장에 가득한 서류들. 그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박 사장.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하지만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가짜 허리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아들과의 공모,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사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가 제 녹음 파일을 듣고 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의 입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후를 자식들을. 박 사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것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냉정한 법률가의 얼굴로 돌아와 말했어요. 박 여사, 정신 차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 미수랑 사문서 2조로 콩밥을 먹일 수도 있어. 경찰 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저런 짓을 저질렀어도 태수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경찰은 안 되네. 내 손으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어쩔 텐가. 저것들을 그냥 내쫓기만 할 셈이야. 저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안 나가. 요즘 법이 어떤 세상인데 한번 집에 들러앉으면 내보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면서 버티면 몇 년이고 골치 아파질 수 있다고. 박 사장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확실했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질질 끌리는 싸움이 될 수도 있었지요. 저는 단칼에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저들을 제 인생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방법이 있네. 저것들을 내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박 사장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박 여사야.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네.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어. 저런 족속들에게는 이성적인 대화나 법적 절차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무서운 법이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 마.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으니 서류는 진짜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저것들은 까맣게 모를 걸세. 이제 곧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되겠구먼. 박 사장과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제 복수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더없이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동정이나 미련 따위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곧 저것들의 머리 위로 제가 내리칠 서늘한 벼락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무대에 올릴 소품들까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들을 무대 위로 올리는 것뿐이었지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요. 저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살과 신선한 해산물을 사왔고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수진이가 노래를 부르던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수진이가 침대에 누운 채로 부엌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척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우스워 보였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주고 싶어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태수한테도 연락해서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가족끼리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아, 그래요? 좋네요. 요즘 태수가 너무 바빠서 가족 시간이 부족했는데. 수진이는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저는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은 고기가 젓가락으로 찢어질 정도로 푹 삶았고, 잡채는 온갖 야채와 버섯을 넣어 화려하게 만들었지요. 전복과 새우로 만든 해물탕도 끓였습니다.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비싼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가 되자 아들 태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수진이랑 민준이 불러서 거실로 나오라고 해. 태수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말대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며 태수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그 연기가 여전히 능수능란하더군요. 민준이는 할머니가 준비한 진수성찬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우리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했지. 많이 먹어야 해.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건배라도 하고 시작할까? 저는 소주병을 꺼내 아들과 제 잔에 따랐습니다. 수진이는 허리가 아프다며 음료수를 마셨지요. 뭘 위해서 건배하는 거야, 엄마? 진실을 위해서.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잔을 들어 건배를 했어요.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수진아,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뭘 보여주시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있는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를 꽂았지요. 이건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이야.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지. 화면에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태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스트레칭까지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지요. 식탁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조작해 다음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외출한 사이 수진이가 혼자서 걸어다니며 청소를 하고 요리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직 더 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제 이걸 들어보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연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어. 어머니 재산 이제 곧 우리 거야.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아들과 수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나 봅니다.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녹음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자. 수진아, 너부터 말해봐.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잠깐 컨디션이 좋을 때. 닥쳐. 제가 차갑게 말하자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은평생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사기극은 처음 봐. 가짜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이달 동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더구나. 엄마, 잠깐. 이건 설명이 필요해. 우리가. 아들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녹음되어 있어. 우리 엄마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라고 했지. 맞아. 나는 바보였어.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으니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훔치려 한 것도 모자라 내 손주까지 이용했지? 민준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아, 마침 잘 왔네.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사장과 함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부동산 김 대표입니다. 부동산. 아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부동산이야. 이 집 팔기로 했거든. 집을 판다고요? 응, 오늘 계약했어. 15억에. 저는 가방에서 매매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집을 왜 팔아요? 수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긴 왜야.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까 미리 처분하는 거지. 이 집 팔고 상가도 팔아서 전부 다른 곳에 투자할 거야. 엄마, 제발. 이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한 짓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요? 그래. 오늘 밤 12시까지 짐 싸서 나가. 한 개라도 가져가지 마. 너희들이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수진이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넌 그 아이마저 사기극에 이용했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엄마 행세를 해? 저는 민준이를 제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지? 엄마 아빠는 잠깐 여행을 가실 거야. 민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태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회. 너희들은 이미 2달 동안 충분히 기회를 가졌어. 그 기회를 사기와 배신으로 채웠고. 부동산 중개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계약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결정해 주시죠. 저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12시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비원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거야. 엄마. 어머니. 저는 두 사람의 절규를 뒤로하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도 밖에서는 한동안 울음소리와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되자 이사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어요. 짐 다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와 개인용품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제가 마련한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이와 태수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사짐 트럭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라 오히려 후련함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 목을 조이던 올가미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함께 넓어진 집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썼던 안방은 아예 새로 도배하고 가구도 모두 바꿨어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방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밝은 색으로 꾸며주었지요. 새 침대와 책상, 그리고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로봇 장난감들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아요. 이제 엄마 아빠 안 와요? 민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할머니랑 민준이 둘이서 살 거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한 달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조개 껍질을 주워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제 마음속 상처가 다 아무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는 박 사장을 통해 아들 태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간 후 아들은 수진이와 이혼했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술에 빠져 폐인이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친정에서도 냉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지 뭐. 그런데 박 여사는 괜찮아? 아들 소식 들으니까 어떻던가?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별로 안 슬프네.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래, 그런 자식들은 그런 취급받아야 마땅하지. 그리고 1년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절대 저와 민준이에게 연락하지 말 것, 만약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날,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아빠,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을 때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15억의 판 집값과 상가 임대료로 저희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 교육비도 충분히 대줄 수 있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이른 평생 살면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참아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 한 그들을 용서할 이유는 없었어요. 지금 저는 민준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해방,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제 남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